중기한 화가인 그녀의 남편은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시내에 있는 아뜨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다.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로 단순화, 동화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녀는 적이 놀랐다. 그리고 그 인물화는 종래의 화풍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다.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갓 돌진한 처대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의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첫 번째 아내가 꼭 지금 딸만한 나이대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그녀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더군다나 딸은 그녀의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에 틀림없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어디가 아프냐고 남편과 딸이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녀는 속상하는 일이 좀 있는데 어디로 헐헐 혼자 여행이나 떠나고 싶다고 했다. 소중하게 움켜쥐었던 보물이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소중해 했던 것만큼이나 정남이가 떨어지면서 우선 내던져놓고 보는 심리로 그녀는 남편 곁을 떠났다. 온천에 몸을 담그는 편안함 속에 하루를 보내고 무작정 시내로 나왔다. 차부가 보였다. 생소한 이름의 행선지를 써붙인 고물버스들이 지친 듯이 부르릉대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던 버스에서 차장이 뛰어내리더니 미처 그녀가 뭘 할 새도 없이 그녀를 자기 버스에 짐짝처럼 쓸어 넣었다. 그녀는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버스에 탔다. 내부는 손님이 연하원도 안 돼서 휘했다. 비닐 시트가 빙판처럼 차가웠다. 이게 어디 가는 건데요? 이거 가다가 호수에서 내려드리면 되잖아요. 호수? 네, 호수요. 이 근처에서 경치 좋은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겨울만 안 오면 거기까지 가는 손님이 얼마나 많다고요. 과연 호수는 있었다. 낮고 헐벗은 산에 둘러싸인 얼어붙은 호수는 찌푸린 하늘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 암울하고 불투명해 보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골목 저만치 여인숙이란 간판이 붙은 집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다. 50대의 정갈한 아주머니가 안채에서 반색을 하며 나타났다. 좀 녹여가고 싶은데 따뜻한 온돌방 있어요? 예. 안방으로 들어가십시다. 구들도 따뜻하고 난로도 있어요. 안방은 마치 동굴 속처럼 침침하고 아늑했다. 처음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츰 어둠에 눈이 익자 아래목에 단정히 앉았는 한 노파를 볼 수 있었다. 바싹 마른 노파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그녀를 거부하는 몸짓 같아서 그녀는 어색하게 멈칫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한사코 그녀를 아랫목으로 끌어다 앉히고 손을 노파가 깔고 앉은 포대기 밑에 넣어주었다. 노파의 입이 조금 웃었다. 우리 시어머니예요. 손님이에요. 하도 추워하시길래 안방으로 모셨어요. 노파는 수척했으나 흰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지고 푹신한 모직 스웨터를 걸치고 꿋꿋이 앉았는 모습에 특이한 우아함이 있었다. 이제 어지간히 몸도 녹았으니 아까 그 방에서 한잠 잘까 봐요. 참, 온천장으로 나가는 버스는 몇 분만큼씩 있나요? 몇 분은요. 겨울엔 아침 나들에 2차례, 저녁 나들에 2차례밖에 안 다니는데 타고 들어오신 게 아침 나들 막차니까 이따 4시 반에나 있을 거려. 그리고 점심은 어떡하시겠어요? 준비할 테니 드시고 가셨으면. 밥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으나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그녀는 그까짓 밥 한 상 팔아서 얼마나 남겠다고 저렇게 굽신다나 싶어 속으로 측은했다.
손님방으로 내려온 그녀는 따끈한 맨바닥에 다우다 포대 하나 덮고 깊은 잠속으로 빠졌다. 깨어나자마자 웬일인지 도리질을 하던 노파 생각이 먼저 났다. 꿈에서 봤던가 현실에서 봤던가 그것조차 아리송한 채 메마른 노파가 고개를 젓던 모습만 선명히 떠올랐다. 곧 점심상이 들어왔다. 장에 삭힌 깻잎이니 풋고추, 더덕 등 짭짤한 솜씨의 밑반찬과 김치 깍두기, 무국 등은 조금도 영업집 밥상 같지 않고 시골 친척집 들러서 받는 밥상 같아서 흐뭇했다. 같이 드시죠.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는 어머니 모시고 벌써 먹은거려.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벌써 25년 동안이나 그러고 계신 거려. 25년 동안이나요? 네. 25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요. 그것은 6.25 동란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어떻게 된 게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것이 성행해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행여 누구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셈 익혀주듯이 끈질기게 허구한 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어머니,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범 있는 것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집 나가고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 떼셔야 돼요.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니? 텃밭은 이미 김장 배출을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 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라 나갔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몰라요. 정말 나 모른단 말이에요.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저만치 뒷간 모퉁이에 폐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노한 인민군이 서너 명이 일제히 총뿌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개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딴 사람같이 드높고 쇳된 소리로 되풀이했다. 폐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싶더니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은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길을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질만은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이젠 고쳐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단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드리다니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잠시 잡수는 거라도 정성껏 잡숫게 해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 해드리겠어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대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의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점심값과 반값이 들어와 800원이라고 했다. 그녀는 1,000원을 내주면서 그냥 넣어두세요 했다. 아주머니는 그녀가 준 돈 1,000원을 소중하게 스웨트 주머니에 넣고 나더니 지극히 안심스럽고 감사한 얼굴을 하고는 또 한 번 이상스러운 소리를 했다. 이걸로 노자 해가지고 서울 갈 겁니다. 오늘요. 서울을요? 왜요? 하필이면 이 추운 날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지경 당하는 걸
내 등에 업혀서 무심히 보던 녀석이 벌써 그렇게 자랐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고 3학년인데 아주 착실하고 좋은 애죠. 그렇지만 지금은 겨울 방학 중일 텐데요. 네. 그렇지만 학비라도 보탠다고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어 못 내려오죠. 근데 어제 서울서 이상한 편지가 왔답니다. 아드님한테서요? 아니요. 아들이 하숙하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서요.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아들이 하숙집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군요. 제 집도 아니고 하숙집이겠다. 나가서 친구 집 같은 데서 며칠 자고 들어올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만한 일로 편지질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하숙집 주인도 주인이지만 나도 나죠. 괜히 온갖 방정맞은 생각이 다 나지 뭡니까.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온갖 추접을 다 떨다 미신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글쎄 그게 미신이라니요? 네, 주책이죠. 오늘 우리 여인숙의 손님이 들어 그 돈으로 노자를 해갖고 서울 가면 아들의 신상에 아무 일이 없을 게고 꽁꽁 뭉쳐놓은 돈을 헐어서 노자로 쓰게 되면 아들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게고 뭐 이런 거랍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손님을 기다려니 어찌나 초조하고 애가 타는지 혼났어요. 그런데 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의 좋은 쪽 점괘가 돼주신 거죠. 정말 고마워요. 그럼 곧 떠나시겠네요? 네, 준비는 다 됐어요. 이웃 사람에게 어머님 부탁도 해놨고요. 이제 곧 온천장으로 나가는 4시 반 버스만 오면 돼요. 동행하게 됐군요. 참 그렇군요. 4시 반 버스로 온천장으로 나가신댔지. 아니요, 서울까지 동행할 거예요.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러 들어갈 때 그녀도 따라 들어갔다. 고부간에 비슷하게 늙은 손이 서로 꼭 맞잡았다. 어머니, 저 서울 좀 다녀오겠어요. 방학인데도 공부 핑계로 안 내려오는 태식이 녀석 보고 싶고 해서요. 그녀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잡고 있는 고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보고 싶어졌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노파는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었지만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았어. 헛살지 않았고 말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